기금대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 문제점부터 좀 이야기해 볼게요. 시청자 사연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청자 사연은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제가 좀 읽어 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 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40대 접어든 가장입니다. 투자라는 단어는 툭이라 믿고 직장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살다가 1년 전 지인을 통해서 기금 대출을 활용한 투자법을 배웠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고 신용 대출도 조금 받고 그렇게 종잣돈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1억 초반에서 중반의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여 임대 중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우연히 랭군이 영상을 접하고 노력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기에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최근에 제 강의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투자금을 어떻게 하면 투자를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강의를 통해 들은 지역은 좋지만 제 기준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제 실력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시간 되실 때 짧게라도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금대출은 무조건 준공분 임대사업자를 내야 돼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자기가 이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은행 매매할 때 쓰는 그 담보대출이 아니라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대출을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뭐 24평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최대. 그 이상 안 나와요.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40%, 50%, 60%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그 대출이 이제 맥스가 70%또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70%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에서 그 최우선 변제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되려나? 그 정도 빼고 거기서 8천만 원 이내로 이제 빌려주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작은 돈을 가지고 최대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1부에서 이야기했던, 2부에서 이야기했던 1억 정도 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딱 보면 이게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지만 아킬레스건 제가 생각하는 너무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돈이 흐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8년을 묶여요. 거의 이래저래 하면 거의 10년까지도 묶여요. 10년까지 묶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강산이 한번 바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게 기금 대출을 한다고 해서 돈이 또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해보면 보증금을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는 경우가 좀 많고요. 하다 보면 내 종잣돈이 또 슬금슬금 나가 사실은. 부대비용 빼고 하다 보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한 채당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종잣돈을 거기다 다 소진하게 되는 것이고 거의 8년에서 10년 동안 묶인 상태로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걔는 굴러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통제권은 딱 한 가지예요. 아, 제발 8년 뒤에 대세 상승 한번 타고 올랐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개수만큼 그래 하나당 1,000만 원씩만 올라도 10개면 그래 1억 좋아. 1,000만 원씩 올라서 10개면 1억. 10년 지났는데 10개 1억 오르면 그게 뭐가 오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방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될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대세 상승을 한번 탈 수도 있지만 뭔가 조정을
받고 나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 거일 수도 있어. 그 정도 수익을 바라고 사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기대 수익을 가지고 한 건데, 자, 이게 수익이 크게 났다고 하더라도 크게 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한번 두 배로 불린 다음에 다시 이걸 빼가지고 또 상승할 수 있는 곳에 밀어 넣어서 또 2년 만에 이걸 다시 두 배씩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대 상승 한번 타고 끝. 그러면 사실은 100%, 뭐 200%, 300% 수익률 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수익이 아니에요. 왜냐면 오른 만큼 그 기회 비용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을 다른 곳에 못 굴린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률, 그 정도에만 만족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4년짜리도 가능하구나. 4년은 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8년은 너무 길지만 4년은 흐름 타이밍만 지역 선정, 타이밍 선정을 잘 한다면 4년 감안해 볼 수 있다. 다만 기대하는 것만큼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또 더 심각한 이 리스크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일단 내 마음대로 물건을 초이스하지를 못해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맥스 8천만 원이면 맥스 1억 5천만 원 미만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야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과거에 한 2011년도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 정도였으면 그렇게 나쁜 수준의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최소한 중간 이상 하는 정도의 입지, 그런 아파트들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1억 5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2배 이상 단기간 다 상승을 해서 보통 3, 4억대까지 막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지역에 대한 전체 입지를 1군, 2군, 3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군 축에도 못 껴요. 2.5군 잘하면 그 정도 축에 끼는 걸 사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들을 그었을 때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수요가 되게 작은 아파트인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상품성, 연식이나 브랜드 약점이 있을 거고요. 입지에 대한 약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연식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제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10년이 또 지났을 때 걔는 얼마나 더 큰 약점이 되겠어요. 더 좋은 곳들이 계속 생길 텐데. 음. 과거에는 한 10년 전에는 그냥 아파트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누군가에게는 로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파트라고 해서 같은 녀석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휴대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뭐 대학생 때 이럴 때는 사실 뭐 휴대폰 뭐 삼성, LG 그 외에 이상한 잡다한 것들 정말 저가형 그런 보급형이 되게 많았어요. 혼재되어 있었고 그중에 이제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은 좀 더 비쌌죠. 비쌌는데 이 격차가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벌어져 버렸고, 요즘 휴대폰 사면 다 최신식 이런 것만 쳐다보지. 지금 옛날 뭐 아이폰 뭐 10이 아니라 아이폰 5를 어떻게 얘를 더 저렴한 시기에 살까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점 질적 수요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선호하는 그 트렌드에 역행하는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종잣돈이 작아서 해봄직만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한 1억이라는 종잣돈이 있는데요. 이걸 세팅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걸 5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안 하면 좀 입지 괜찮은 거를 하나 사는데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이 더 좋은가? 라고 본다면 저는 후자가 훨씬 좋다고 봐요. 후자는 2년 내에 1억이 2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본인의 그 실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거를 뭐 1, 2천만 원씩 해서 5개, 6개 세팅한 거가 10년 뒤에 1억을 세팅해서 뭐 3억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만 그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걸 또 이야기해보면
그래야만 알겠지만 지금의 제 생각은 그래요. 투자를 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참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돈이 흐르지를 못한다. 이것도 엄청난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세팅했는데 이게 거의 다 월세 세팅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아무리 작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월세는 그 관리하는데 임차 관리에 따른 비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월세 수익 조금씩 받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을 내다보고 토지 투자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월세 조금 들어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10년을 내다보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빵 그걸 기대하는 건데, 그게 토지 투자랑 뭐가 다른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는다면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은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굴러갈 수 있어야 돼요. 시세 상승을 많이 하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깔고 있게 돼요. 그 말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굴려서 다른 곳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자산이 적을 때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 4년 정도 간격으로 이제 매도를 하니까 정말 적을 때는 뭐 50%, 보통 뭐 100%, 많게는 뭐 2, 300%씩 수익이 나니까 물론 이렇게 하려면 역량이 좀 필요하긴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흐름을 잘 볼 줄 알아야 될 것이에요. 흐름을 맞춰서 들어가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대세 상승장을 잘 타고 다닐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만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에 투자하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무식하게 시간에 투자하는 건 전국에 있는 저 충남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저기 뭐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을 그냥 사서 난 시간에 투자할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은 시간에 투자도 해야 되지만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가 아니라 시간 투자하지만 다만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입지나 상품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이 기금 대출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3번 전제 조건에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1번 전제 조건에서도 안 맞아. 그나마 맞는 게 뭐냐면 2번인데 그나마 흐름을 잘 보고 그래 지금 이제 지금 흐름은 좀 안 좋지만 한 2년 3년 뒤에 한 번은 대상승이 올 수 있다. 지금 그런 곳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는 한 번은 탈 수 있어. 그거 정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흐름 안 보고 그 기금법만 배워가지고 이미 많이 오른 곳에 세팅해두면 이 사람은 한 10% 올랐다가 흐름이 안 좋아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 사람은 세계 중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해봐야 하나고 그 하나도 사실은 이게 1, 2, 1번하고 3번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그분에게 답변을 제가 보내줬거든요. 그 메일, 보내준 메일 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